저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특정 몇 사람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아파트 말씀하셔서 제가 이 아파트 특정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 저한테 엄청 해서 아파트 얘기 파는 사람도 똑같아요. 파는 사람도 올라갈 때 안 팔려고 그래요. 언제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 안 믿고 있죠. 지금은 절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뭐 폭락장으로 가기 위한 전조도 아니고요. 또 태풍전야도 아니고 사실 지금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시지가 또 급등으로 보유세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유세도 매물이 증가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두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요즘 부담보증여 얘기도 나오고 과연 보유세 증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 보유세 증가가 시장에 많은 매물을 내놓을 요인이 될 것인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이니까요. 팔고 사고 하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물론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큰 영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유세 부분은 오히려 그걸 보유세가 강화되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팔기보다는 아마도 정부에 대해서 조세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조세 저항의 새로운 어떤 패턴을 아마 우리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많은 여러 가지 요로서 뭐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특정 몇 사람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말씀이 맞으세요. 왜냐면 보유세가 부담된다고 집을 파는 사람은 당장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는 결국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보유세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뭐 보유세 뭐 2천만 원 괜찮아. 내년에 집값 1억 오를 텐데 괜찮아. 이거예요. 베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 생각했던 건 보유세를 500만 원 내, 2천만 원 내 부담되지 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잖아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올랐을 때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세가 부담일 겁니다. 이미 보유세에 대해서 훨씬 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유세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요. 수요자들의 부담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고가주택 아파트를 사야 되면 갑자기 뭐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면 사실은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조차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가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보유세는 어쨌든 조건이 좀 필요하지만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값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하다. 조금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3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제 매물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뭐 송파, 그다음 반포에서 주요 아파트들이 4, 5억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이 매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두 연구원님부터 먼저.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언론 지상에 이제 뭐 몇 번 나왔었죠. 4, 5억 떨어지는 매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뭐 강북 지역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가격대나 가격 변동을 보려면은 거래량이 동반돼 줘야만이 그것을 갖다 하나의 시장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이번 정부 들어서 보면 들쑥날쑥한 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거래량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년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어떤 단지나 특정 지역의 어떤 거래의 한두 건을 가지고 사실 시장에 하나의 그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의 사례로서 소개되기에는 따라서 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뭐 폭락장으로 가기 위한 전조도 아니고요. 또 태풍 전야도 아니고 그냥 다만 시장은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관망세 속에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물론 불안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저도 불안한데요. 그렇지만 관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단순한 특수 케이스인가요? 사실 코로나19가 전 아니더라도 시장의 변곡점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그동안 또 하나 뭐냐면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시차 때문이지 어쨌든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폭을 결정해 주겠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많이 빠질 거냐, 더 빠르게 빠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배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어쩌면 투자나 투기 수요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지금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나 그 어떤 변수, 그러니까 시그널, 뭘 보고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건 매물이 쌓이는데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그렇죠. 안 된다. 지금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근데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아파트 말씀하셔서 제가 이 아파트 특정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 해서 아파트 얘기. 제가 모 아파트에 제가 금융위기 때 제가 되게 많이 가봤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물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가보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는 불과 전에는 사는 사람 리스트를 적어놨잖아요. 그때는 파는 사람 리스트를 적어놔요. 그래서 가격에서 가장 낮은 거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8억 아니요 17억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완전 최근하고 반대예요. 17억 전화가 와요. 그러면 16억 5천? 근데 더 재미난 게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사기 싫어요.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 하고 끊었어요. 뭐 이런 경우죠. 이것처럼 대표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게 전조 증상입니다. 제가 볼 때 전조 증상을 하나만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매수자들은 지금 매물은 적재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쌓인 매물들이 그 쌓이는 정도로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데 그게 대부분 최극단적인 상황으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1회 유찰 내지 2회 유찰만 되면 20-30%가 그냥 가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낙찰이 된 가격이 하나의 외부에 소개가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시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서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이라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굉장히 많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달 정도의 집중적인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은 아직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물도 지금 쌓이는 증상들을 강남 지역의 경우에조차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정 사례가 거래가 된데 가격이 굉장히 낮게 해서 거래가 체결되었다더라라는 그 통신까지만 있지 사실 거기에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매물이 쌓이고 넘치더라라는 이야기는 아직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관망세 정도로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2달 말씀하신 것처럼 2달 됐는데 2달 됐다고 해서 내 집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집을 바로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아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죠.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는 안 살려고 그러고 올라갈 때 살려고 하죠. 파는 사람도 똑같아요. 파는 사람도 올라갈 때 안 팔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언제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격이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팔려고 막 난리를.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심리가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들은 막 팔려고 그러고 가격 빠지면 그럼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럼 가격이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전에 아까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흡수하는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비중이 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와도 버티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16만 5천 가구 정도 네. 증가하고 중공업 미분양이 심지어 5만 가구 정도 육박 6만 가구 육박하는데요. 그때 중공 아파트를 거의 40% 50% 할인해 줬어요.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네,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 그걸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샀다면 50% 싸게 내놔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다 자기 집에 껴안고 있었으니까 버틴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양상이 좀 달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집이 사실은 그렇게 그게 시장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다주택자나 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다주택자가 거의 40만 명이 넘고요.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2주택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만에 증가했습니까? 그죠? 거의 한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좋은 말로 유동성이지 나쁜 말은 다 빚이에요. 빚으로 다 올린 집인데 여기서 뭔가 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여서 사실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이 버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던지는 트리거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트리거가 있어요. 보유세도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집값 하락 리스크예요. 심리로 움직이니까. 아직 사람들이 뭐 하락할 거라고 믿지는 않고 있다. 안 믿고 있죠. 지금은 절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바라는 거죠.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집값을 결정합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 가격을 내놓느냐가 결정돼요. 시장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때 집값이 결정되는데 그 집값이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매물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보유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